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4차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벌써 4차시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등교 계약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기까지는 또 한 6차시, 7차시 정도의 온라인 수업이 더 계속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 3주 정도 이후에는 바로 중간고사 시험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와가지고 처음으로 보는 중간고사 시험이 곧 바로 실시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것이 아마 중간고사 성적으로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고 여러분은 게을리하지 말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학습에 매진하시면 이 중간고사 때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좋은 훌륭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치렀던 시험과는 난이도 면에서나 그리고 성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중학교 때 방식대로 아마 시험을 치시면 깜짝 놀란 내가 이 정도였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래서 1학년 때 선생님도 담임을 하다 보면 1학년 때 그 성적을 보고 자기 성적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자,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시 수업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기 철기 국가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리가 부여까지 살펴봤죠? 부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일 북단에 있었던 부여입니다. 그렇죠? 만주, 숭화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5개 부족의 연맹체였다라고 얘기했죠. 이 5개 부족의 연맹체인데 왕권은 굉장히 미약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5개 부족의 부족장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가라고 불렀다고요. 자, 가들이 있었고 이 가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었고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왕을 선출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가들은 왕이 간섭할 수 없었고 독자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가들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리는 땅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고요? 사출도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우리가 가들의 이름을 보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만큼 이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가들의 이름, 부족장의 이름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붙일 만큼 뭘 중요히 생각했구나? 목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농경도 일부 실시되어졌지만 농경보다는 오히려 목축이 굉장히 더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은 또 제천 행사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여의 제천 행사가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12월 달에 행해지는데요. 이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바로 짐승을 사냥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풍습이었거든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풍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렵사회의 전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제천 행사가 영고였었고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습이었고요. 다음에 이 외에도 부여가 가지고 있는 풍습을 보니까요. 형사 치수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형이 죽으면 취해야 됩니다. 뭘요? 형수를. 이거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조카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수와 조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양해야 돼 라는 그러한 제도였거든요. 이러한 형사치수제라는 풍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 순장이라는 풍습도 있었는데요. 순장이라는 풍습은요. 주인이 죽으면 뭘요? 그 주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나 그 주인을 모시던 노비들을 함께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껴묵거리와 함께 매장하는 그런 풍습을 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순장은 그러니까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주인을 잘 보필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세상, 사후 세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또 증거이기도 하죠. 사후 세계를 인정했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자 부여의 법 중에 하나가 일책 무슨 법이요? 12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자 하나의 물건을 훔치면 몇 배로 변상해야 되느냐? 12배로 변상해야 되는 그러한 또 법이 있었는데 굉장히 엄한 법이었죠.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한 법이 또 있기도 했던 나라 부여라는 나라였었습니다. 이런 정도 살펴보고요. 고구려로 넘어왔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부여에서부터 누가 내려와서요? 주몽이 내려와서 이때 압록강 졸본 지역에 세운 나라가 고구려였잖아요. 자, 고구려는 보니까 부여와 마찬가지로 몇 개 부족의 5개 부족의 연맹체였고요. 또 이 부여는요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나라 9년 한무제가 설치했던 한 9년을 공략하기도 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고요. 왕 아래는 여러 대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대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요 결정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회의라고 하는 회의였었습니다. 자, 이 제가회의에서는요. 왕을 또 초기에는 선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결정하는 그러한 부족장의 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부족장 회의다. 회의. 바로 제가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요. 다음에 이 고구려 지역은 산악 지역이었거든요. 지형 자체가 평야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항상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약탈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약탈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고구려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풍습이 바로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부여의 연고처럼 이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행해졌던 나라가 바로 또 고구려였네요. 이거는 10월 달에 행해졌던 제천 행사였었습니다. 또 하나, 자, 고구려에 또 주목해 봐야 될 그런 풍습 중에 하나가 바로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은 어떤 제도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우리가 흔히 지금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구려라는 나라에서는요. 처음에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집에 가서 여자 집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크면 아내와 그 아기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왜 일정 기간 동안에 여자 집에서 일을 해줘야 하냐? 이것은 바로 여자 집에서의 노동력. 그러니까 여자 집에서 보면 그 여자가 곧 하나의 노동력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함으로써 여자 집에서는 그 여자의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집에 여자 노동력을 하나 잃는 것을 어떻게 해주라고 일정 기간 동안에 변상해줘, 보상해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자 집안의 노동력을 보상해주는 이러한 서옥제라고 하는 그러한 결혼 풍습이 행해졌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고구려의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여자 집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대신에 그 생기는 여자 집안의 노동력의 결손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기 위한 그런 결혼 풍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의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 좀 볼게요. 다음에 옥저와 동해인데요. 옥저와 동해는 오늘날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였고요. 이 나라의 가장 특이한 점은요.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이 없었고 군장이 직접 통치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때 옥저의 군장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불렀거든요. 왕이 없었고 군장이었던 읍군과 삼노가 통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불렀죠.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있었다. 이 국가 발전 단계를 우리가 무슨 국가라고 부르겠다고요? 군장 국가 단계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군장 국가에서 무슨 국가 단계로? 연맹왕국 단계에서 발전했고 연맹왕국 단계가 멀어요. 고대 국가 단계로 발전해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는 어느 단계에 있었다고요? 군장 국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여나 고구려에 비해서 이 국가 발전 단계가 한 단계 아래였고 훨씬 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뒤처지는 나라였네요. 그래서 마침내 결과부터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마침내 옥저와 동해라는 나라는요. 고구려에 나중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여 또한 마찬가지로 고구려에 흡수되어지지만 옥저 또한 또요 동해 또한 다 뭐요? 고구려에 의해서 결국은 흡수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봐봐요. 변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 문화 수용도 늦어서 항상 고구려의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구려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하다가 근근히 의지하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나라 바로 옥저와 동해였었습니다. 옥저와 동해는요 동해안가에 위치하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물과 소금 같은 그러한 바닷가에서 많이 나는 물건들이 당연히 풍부했겠죠. 다음에 동해의 특산물들을 보니까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당궁은요 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 있잖아요. 이 동해에서 생산되는 활이 굉장히 좀 유명했나 봐요. 그리고 자, 이 과하마니까요. 마라는 것은 말말을 얘기하는 거죠.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하마라고 하는 것은 이때 토종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반호피라고 하는 것은 바다 표범의 가죽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때 많이 생산되어져서 고구려의 조공으로 바쳐지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저의 제천 행사는요.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것은 없고요. 동해라는 나라의 제천 행사는 전해지는데요. 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행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월 달에요. 이것 또한 뭐처럼 영고나 동맹처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제천 행사의 일종이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저 옥저의 풍습이 있는데 옥저의 결혼 풍습이에요. 옥저의 결혼 풍습은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이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은 어떤 결혼 풍습이었냐면요. 여자 집안에서 굉장히 어릴 때, 여자애가 굉장히 어릴 때 남자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집안에서 그 남자 아기와 함께 그 여자애도 함께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일정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둘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집에서 여자를 남자 집에로 보내가지고 키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 결혼을 시키는 이런 제도인데 왜 그러면 여자 집에서는 이 남자 집으로 보냈냐? 이런 민며느리제를 행하는 그런 집을 대부분 보면요. 굉장히 가난한 그러니까 그 아기 자체도 키울 능력이 없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있는 여자애들 집안에서는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남자 집에게 보내서 키워서 어떻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정리할게요. 민며느리제라는 그런 풍습은 특히 어떤 집안에서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자 집안에서 주로 행해졌던 그런 결혼 풍습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고요. 다음에 자, 이 동해에서 행해졌던 결혼 풍습은요. 청년 풍습이 아니라 결혼 풍습은 아닙니다. 책화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책화라는 풍습은요.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요했구나.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어떻게 했구나?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풍습이 바로 책화라는 풍습이거든요. 이 책화라는 풍습은 이런 거죠. 부족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 부족, B 부족, C 부족 이렇게 있으면 A 부족 여기에서 막 내가 사냥을 하다가 이 돼지가 이 B 부족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끝까지 따라가서 B 부족의 영토까지 가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족 간의 경계인 뭐 산이나 안 그러면 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 간의 영역의 경계일 텐데요. 이 경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책화라는 풍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다른 부족의 영토를 넘어가서 사냥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변상을 해야 된다 이런 풍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B 부족의 영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냥을 했다. 그러면 뭐야? 가축이나 이런 것들로 변상을 해야 하는 그러한 풍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풍습이 바로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나라,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자, 사만이라는 나라인데요. 한반도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남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사만은요, 마한, 진한, 편한 소국들의 연맹 왕국 단계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들 또한 군장이 다스렸는데 이 군장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부르는 그러한 군장들이 통치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 나라들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된 재정이 어떻게 됐냐? 분리된 그러한 나라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재정이 분리된, 재정 일치가 아니라 재정이 분리되었다라는 얘기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군장이 두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제사장 따로, 군장 따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정치를 하는 군장이 따로 있다. 군장을 뭐라 불렀다고요? 신지읍차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제사장은 뭐라고 불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불렀고요. 이 천군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뭐라 불렀냐면 소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들이 다스리는 이 소도는요, 무슨 구역이요? 신성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신성구역이었던 소도가 존재했던 나라,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자, 소도가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사만이었었습니다. 이 소도에 예를 들어서 소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만이. 그러면 이 일정 정도의 땅은 뭐라 부른다고요?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 군장이 다스리는 지역. 다음에 이건 누구야? 천군이 다스렸던, 제사장이었던 천군이 다스렸던 땅은 소도였고요. 여기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쪽으로 소도로 도망가 버리면 군장이 이 소도로 들어가서 그 도둑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장이 이 천군이 다스린 소도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다. 그만큼 이 지역은 무슨 구역이다? 신성한 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재정이 어떻게 된? 분리된 그러한 나라가 바로 뭐였다는 거? 사만이었다는 거 좀 기억하실게요. 정치는 누가요? 신지읍차가. 반면에 제사장은 뭐라 불렀고? 천군이라 불렀고, 이 천군이 다스렸던 신성구역을 뭐라 불렀고? 소도라고 불렀습니다. 재정이 어떻게 된? 분리된 국가였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자, 이 사만 지역은요, 특히 벼농사가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사만 지역은 여기 있는 초기 철기 국가 중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강수량도 굉장히 제일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벼농사 짓기에 제일 유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 또한 이 사만 지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만 지역에서는 저수지가 또 많이 축조되어지기도 했었고요. 다음에 또 이 사만 지역 중에서도 철이 생산이 많았던 곳이 있었는데요. 철 생산이 특히 많았던 곳은 마한, 진한, 변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에서? 변한 지역에서 특히 또 철의 생산이 많았던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제천행사들은요, 얘들은 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농사는 특히 뭐요?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목축보다 훨씬 더 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기후를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발달했고요. 다른 나라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라면 이 사만이라는 나라는요, 농사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1년에 2번에 걸친 제천 행사를 행했던 나라가 바로 사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5월과 몇 월이요? 10월에 걸쳐서 2번에 걸친 제사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천 행사가 행해졌던 나라 바로 사만이었습니다. 그 외에 특이 풍습은 없고요. 자, 그래서 5월과 10월에 걸친 2번에 걸친 제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왔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 고대 국가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됐고요. 제일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주몽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죠. 그렇죠? 고구려라는 나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점차적으로 왕위가 세습되기 시작하고 다음에 오부체제가 5부족이었잖아요. 5개 부족가 하나의 행정구역인 오부체제로 이때 체제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그러한 때가 태조왕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위도 이젠 세습되어지네요. 그렇죠? 선출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부체제로 개편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왕위도 이제 부자 상속되어지는 상속되어지는 단계가 바로 2세기 때 고국천왕 때였었다. 고국천왕 때 이제 부자 상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그 전에는 처음에는 왕이 어떻게 됐어요? 선출됐죠. 여러 부족장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단계여서 이것이 왕권이 더 강해지면요. 형제 상속 단계로 넘어갔다가요. 형제 상속에서부터 이제 무슨 상속으로요? 부자 상속 단계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왕권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 강화됐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세기 때 고국천왕 때 또 하나 우리가 봐놔야 되는 건요. 진대법이라는 제도도 이때 실시되어졌는데요. 진대법이라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봄에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보릿고개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식량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할 때 가을에 다시 걷어들이는 이러한 춘대추납의 효시가 바로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 실시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대법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사회복지제도의 우리나라의 시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요즘에 재난 소득, 기본소득 이런 것들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그러한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야? 곡식을 빌려주었던 그런 제도가 진대법이었는데 그 진대법이 실시됐던 왕이 또 고국천왕이기도 합니다. 다음요 고구려의 4세기 때가 되면요 이때 중요한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왕이 무슨 왕이요? 소수림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소수림왕 때 되면 율령, 법이 반포되고요. 불교를 공인하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국립대학교가 이때 처음으로 설립되어지는 때가 바로 소수림왕 때였었습니다. 소수림왕이 이와 같은 일들을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한 목적은 다 뭘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소수림왕이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율령을 반포했다는 얘기는 왕권을 법으로서 그만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불교를 공인했다는 얘기는 불교 속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곧 부처야 라고 하는 왕즉 불 사상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왕이 이제는 신적인 부처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내 말에 대해서 복종해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교 또한 공인한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태학을 설립했다라고 하는데요. 태학이라는 것은 유교 교육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유교 교육기관이기도 했던 것이 태학이었는데 이 태학을 통해서 유학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임금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유학적인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서 그러한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태학이라는 교육기관도 설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소수림왕의 왕권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요. 5세기가 되면요. 이 고구려가 본격적인 그러한 전성기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5세기 고구려의 최전성기 때 왕 두 사람이 있죠. 자, 대표적인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광개토 대왕은 만주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광개토 대왕릉비라는 비석을 세우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다음에 여러분들 좀 봐두셔야 되는 거, 광개토 대왕 때는 또 신라에 쳐들어온 외적들을 어떻게 줬다고요?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신라에 쳐들어온 외적들을 무찔러 주기도 했던 때가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유물이 바로 호명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외적을 무찔러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뒤에 잠깐 한번 볼까요? 요게 호우맹 그릇인데요. 이 호우맹 그릇을 보니까 그릇의 바닥 부분에 이 신라에 쳐들어온 외적을 광개토 대왕이 무찔러 주었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새겨져 있죠. 이 호우맹 그릇도 눈에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영토를 넓혔다면요. 이제 더 이상 북쪽으로 영토를 넓힐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본격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바로 장수왕이죠.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었습니다. 자, 이 장수왕은요. 수도를 옮겼습니다. 어디로요? 평양으로 옮겼거든요. 국내성에서부터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겨갔고요. 이 옮겨간 평양을 남쪽으로 옮긴 이유가 바로 남쪽으로 이제 영토를 더욱더 넓힐 거야 라고 하는 남진 정책을 취하기 위함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남진 정책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이 장수왕 때는요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죠.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이때 본격적인 남진 정책에 성공했던 그러한 때도 바로 이 장수왕 때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세웠던 비석이 바로 뭐야? 충주 고구려비라는 비석을 세워서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또 징표를 남기기도 했던 왕 바로 장수왕이었네요. 다음에 백제로 넘어왔네요. 백제는 한강의 토착 세력과 고구려 유이민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예요. 자, 고구려 유이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온조를 얘기하는 거죠. 온조와 비류, 전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조가 여기에 이동하면서 한강 토착 세력들과 교합해서 마침내 백제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관등제, 또 관복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3세기 때 고이왕 때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관등 그러니까 신하들의 등급이 정해졌다는 얘기고 그 등급에 맞게 옷 색깔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관복 이것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계질서 왕을 중심으로 왕 아래에 있는 신하들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었으니까 그만큼 왕권 자체도 어느 정도 강화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요. 자, 이 백제의 최전성기가 바로 4세기인데요. 4세기 때 대표적인 백제의 최전성기 때 왕이 바로 이 근초고 왕이었거든요. 근초고 왕 때가 백제 최고의 전성기였고 마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고구려까지 공격해서요. 이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이라고 하는 천왕 아니고요. 원왕입니다. 고국원왕을 또 전사시키기도 했던 그만큼 고구려를 능가했을 정도의 국력을 자랑했던 때가 바로 4세기 근초고왕 때였고요. 이 근초고왕은 이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요. 중국의 묘소, 산둥, 큐슈 지역까지 일본의 큐슈 지역까지 진출하면서 고대 상업 세력관을 형성하기도 했던 때가 바로 근초고왕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백제가 5세기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이제 세력이 약화되어지면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기죠. 장수왕 때 와서 한강 유역까지 빼앗기면서 영토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혼자 힘으로서 이 장수왕의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을 맡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누가 손을 잡았다고요? 신라와 손을 잡는 나제 동맹이 체결되었을 때가 비유왕 때였고요. 자, 그러면서 봐봐요. 문주왕 때가 되면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강 유역을 빼앗기면서 그 수도였던 웅진성을 어떻게 됐겠어요? 빼앗겼죠? 그러면서 수도를 웅진이 아니라 위례성을 빼앗기면서 바로 웅진으로 수도를 공주로 오늘날 공주죠? 공주로 수도를 옮겨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웅진으로 천대한 이유는 장수왕의 무슨 정책 때문에 남진 정책으로 한강 유역을 잃게 되면서 마침내 수도도 공주로 아래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고구려의 남하로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진 백제였는데 6세기가 되면서 또 한 번에 부활의 그런 날개짓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6세기 때 무영왕 때 와서 22담로라는 걸 파견해요. 지방에. 22담로라는 것은 뭐냐면 왕족들을
지방 몇 곳에다가 자 22곳에다가 파견을 해서 지방 세력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세력들을 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곧 그만큼 왕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지방 세력을,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지방의 22곳에다가 담로로 설치해서 여기에 파견했다는 얘기는 지방에 대한 통제를 그만큼 강화시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바로 성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성왕이 바로 부활을 꿈꾸는 중흥의 군주다라고 이야기해요. 중흥의 군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쌤 설명해 볼게요. 자, 성왕은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강유역도 빼앗기고 점차적으로 쇠약해가는 그러한 백제를 다시 한번 부활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했던 왕이 바로 성왕이었거든요. 성왕은요, 이때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회복했다라 나오죠. 이때 성왕은 이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누가 손을 잡냐면요, 진흥왕과 손을 잡게 돼요. 진흥왕과 신라의 진흥왕과 손을 잡으면서 마침내 고구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유역을 되찾죠. 그러면 그 한강유역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처음엔 계약을 맺었을 때 반으로 나누어서 일부는 누가 갖고 백제가 갖고 일부는 신라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때 진흥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을 하면서 한강유역을 모두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성왕이 눈 뻔히 뜨고 한강을 신라에게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 뭐가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성왕과 성왕의 백제와 진흥왕의 신라가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전투를 무슨 전투? 관산성 전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전투에서 마침내 성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한강유역은 신라의 진흥왕에게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왕은요, 부활을 위해서 무진히 노력했지만 마침내 진흥왕의 배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부활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왕 이후에 백제는 더욱더 국력이 쇠락하면서 마침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중흥의 군주였지만 이 중흥은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자, 신라를 한번 볼까요? 신라는 경주의 토착 세력과 유민 집단, 이때 유민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박혁거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박혁거세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신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공통점은 거기에 있던 토착 세력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유민 세력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네요. 고구려의 주몽은 누가요? 주몽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백제에서 내려왔죠? 반면 온조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고구려에서부터 내려왔고,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경주의 사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원래 경주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들과 규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여기에 세운 나라가 바로 박혁거세의 사로국이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처음에 신라는요, 박씨를 성을 가진 사람, 석씨성을 가진 사람,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 성이 교대교대로 돌아가면서 왕을 차지했었거든요. 자, 이같이 삼부족의 삼성의 연맹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자, 고대 국가가 형성된 내무랑 때부터는요, 이제는 누가요? 김씨가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는 시대가 바로 내무랑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씨가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누구를 견제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씨와 석씨를 견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김씨 세력이, 왕위 세력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 커졌구나, 강화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왕의 칭호도요, 이때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창호가 아니라 칭호입니다. 그래서 요거 못하는 겁니다.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신라의 왕의 명칭은요, 이렇게 바꿨어요. 거서간, 차차우, 이사금, 그다음요, 마립간. 미안합니다. 얘기가 잘 안 써여지네요. 그럼 이쪽 볼게요. 요거 지우고요. 요거 지우고
이쪽으로 올게요. 마립간. 그래서 뭐로요? 왕이라는 칭호로 이렇게 5단계로 바뀌어져 왔는데요. 이때는요,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권 자체가 이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바로 전 단계니까요. 왕의 권한이 그만큼 세졌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눌지왕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수왕의 무슨 정책 때문에요? 남진 정책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손을 잡았던 나제 동맹을 체결했을 때가 바로 눌지왕 때였고, 우리가 좀 봐둬야 될 왕은요, 중요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징왕이거든요. 지징왕 때는 마침내 이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전엔 사로 뭐 이렇게 썼잖아요. 사로국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라는 칭호를 사용했을 때도 지징왕 때였고요. 다음에 이제 마립간에서부터 이제 무슨 칭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사용되어졌고, 이 지징왕 때는 또 울릉도, 예전에 뭐라 불렀어요? 우상국이라고 부르는 울릉도를 정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신라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복속시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라를, 우상국을 정벌해서 신라 땅으로 포함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지징왕 13년 우상국을 정복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또 우경이라고 하는 소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도 처음 실시됐을 때가 바로 지징왕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6세기가 바로 신라의 최전성기 때가 6세기인데요. 6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법흥왕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불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불법, 불교를 어떻게 부흥시킨 왕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법흥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법흥왕 때 보니까 율령을 반포했고요. 율령, 법을 반포했네요. 불교를 공인했네요. 이거 비슷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소수르왕 있었잖아요. 소수르왕 때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법흥왕 때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또 그 옆에 가야 중에서도 금강가야를 정복했을 때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강가야를 또 정복하기도 했던 때의 왕이 바로 법흥왕 때였습니다. 신라의 최고의 전성기 때 왕은 뭐니 해도 이때 왕이죠. 이 왕이죠. 무슨 왕이요? 진흥왕이었습니다. 자, 송왕과 동맹을 맺었다가 송왕을 배신하면서 마침내 한강 유역을 확보했던 왕, 그러면서 신라의 최전성기를 부과했던 왕, 바로 진흥왕이고요. 이 진흥왕 때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무슨 가야마저? 대가야마저 정복하면서 이때 신라의 영토를 엄청나게 한강 유역, 이북 지역까지, 한강 이북까지 굉장히 세력을 넓혔을 때 왕이 바로 이 진흥왕 때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한번 보죠. 자, 고구려의 최전성기 때 시대는 바로 이 시대였죠. 이 시대 5세기였고요. 5세기가 제일 전성기였다라고 얘기했고, 백제의 최고 전성기는 어느 때요? 4세기, 바로 이 근초고왕 때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음에 자, 신라의 최전성기 때는 6세기였다라고 얘기했죠. 6세기 때 신라의 최전성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안 쓰여지네요. 여기 뭐 조금 그런가 봐요. 자, 여기 표시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선생님이 필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게 많은데요.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 외에도 여러분들 좀 봐두셔야 될 인물이 바로 고구려의 무슨 왕, 소수왕 인물 좀 봐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백제에서 또 유명하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성왕이라는 왕이 시험 문제에 자주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 신라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요, 요 지증왕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전성기는 아니었지만 그 전 단계 또 6세기 때 왕, 요 왕들은 좀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초고왕과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과 또 법흥왕, 진흥왕 이런 왕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왕이고,
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왕들 중에서도 고구려의 소수림왕, 다음에 백제의 성왕, 다음에 뭐요? 신라의 진흥왕은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요. 호면 그릇은 봤고요. 자, 삼국의 전성기 때를 표시한 그러한 지도인데요. 바로 이거죠. 4세기 때는 어느 나라가 최전성기였을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언제요? 백제의 최전성기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제의 최전성기 4세기 누구 왕 때요? 근초고왕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초고왕 때의 지도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왔잖아요. 규슈, 요서, 산둥이죠? 여기가 규슈이고요. 여기가 요서 지역이고요. 여기가 산둥 지역이잖아요. 산둥 반도니까요. 산둥 지역,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했던 상업 세력권을 형성했을 때가 바로 이 4세기 근초고왕 때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고구려의 또 누구를요?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던 그런 왕이 바로 근초고왕 때였었고요. 다음에 5세기 지도인데요. 이 북쪽으로 화살표가 표시되는 것은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남진 정책을 추진했을 때가 바로 장수왕 때였고요. 이 장수왕 때는 장수성이 아니라 장수왕이네요. 선생님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수왕이고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의 결과 백제 수도였던 어느 성을요? 위례성을, 한강 유역의 위례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요? 수도를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을 때가 바로 또 언제였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문주왕 때 공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다음에 자, 6세기 때 봐봐요. 신라의 무슨 왕 때요? 진흥왕 때였었습니다. 진흥왕 때 성왕과의 동맹을 맺었다가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했죠. 자, 그러면서 봐봐요. 이제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흥왕 신라가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위쪽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라의 최고 전성기 때의 지도 영역에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영토를 넓히면서 진흥왕 때는요. 여기 봐봐요. 마온영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단양적성비, 창령비 같은 이러한 비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단양적성비를 비롯해서 4개의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면서 자신의 영역을 과시했던 때가 바로 진흥왕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도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눈에 좀 익혀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야인데요. 가야는요, 잠깐만 볼게요. 가야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가야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강가야, 태가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6개의 가야가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가야가 초기에는요. 무슨 가야가 중심이 돼서? 금강가야가 중심이 돼서 이 가야 연맹을 이끌었고요. 후기 가야는요. 대가야가 중심이 돼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가야는요,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지 못하고 6개의 부족, 6개의 가야 연맹체가 이렇게 연맹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국가까지 발전하지는 못했고요.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신라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나라가 바로 이 가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요. 자, 여기 정리해 볼게요.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가 바로 무슨 가야요? 금강가야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강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이었고요. 이 금강가야 연맹이요. 광개토 대왕이 이때 신라에 쳐들어온 외적을 무찌르면서 신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김에 이 가야를 공격하게 되면서 가야의 연맹이 이게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이 돌아간 뒤에 후기 가야 연맹이 성립되어지면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가야가 아까 얘기했죠? 뭐 중심에?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돼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야 또한 대가야 또 누구요? 금강가야 이런 모든 가야 6개의 가야들이 다 신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강가야는 아까 얘기했던 법흥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하게 되어지면서 신라에 의해서 흡수되어졌던 나라가 바로 가야였네요. 그렇죠?
자, 가야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겠습니다. 수나라 때 중국은요, 이때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수라는 나라였거든요. 자, 수 문제가 또 수양제가 끊임없이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장수 누가요? 을지문덕이 어디에서요? 살수에서 크게 이 수나라의 침략을 무찔렀던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었죠. 자, 그러면서 수나라가 이때 고구려의 골고루 정벌하고 너무 무리하게 국력을 소비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뭐 알고 있죠? 대운하공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너무 많이 증발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불만, 또 국력의 쇠락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해 버렸네요. 617년에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에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였었습니다. 당나라 또한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왔는데, 고구려는 이 당나라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당태종이 고구려를 쳐들어왔고요.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안시성에서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안시성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여기서 당나라를 무찌르게 되면서 결국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도 만들어졌다. 이 안시성을 이끌었던 전투를 이끌었던 성주가 바로 양만춘이라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만춘이 이끄는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을 무찌르게 되면서 무찔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 당나라도 이거 고구려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니까 누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신라와 손을 잡게 되면서 나당연합이 체결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부터 보겠습니다. 나당연합이 결성되어지면서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할 것이 목적이었고, 당나라는 먼저 백제와 고구려를 신라와 손을 잡고 멸망시킨 후에 신라까지 한반도에서 멸망시키면서 마침내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두 나라 간의 연합이 체결되어졌죠. 그러니까 오늘의 동주가 내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동상이몽이죠. 스스로 목적이 다른 거죠.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통일할 그런 목적이었고, 당나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신라마저 장악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가 차지할 그러한 목적에서 두 나라 간의 연합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어쨌든 나랑연합이 체결되어지면서 먼저 제거의 대상이 됐던 나라는 바로 백제였었습니다. 자, 성왕 이후에 백제는 점차 쇠락해 가게 되면서 지배층의 향락과 분열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되어지면서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곧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660년에요.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 또한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때 공격을 받으면서 수나라와의 전쟁, 당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지배층 간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어지면서 내부 분열로 마침내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668년에 마침내 고구려마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건 다 설명했고요. 자, 7세기경의 대외 관계인데요. 더 말할 필요 없죠. 신라가 혼자 힘으로서는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할 수가 없으니까 수나라와 당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게 되죠. 이게 바로 무슨 동맹이요?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제 동맹을 체결했던 두 세력을 우리가 동서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서세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고구려 백제 고구려 위에는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봐봐요. 북방유목민족이었던 돌궐이 있죠. 돌궐과 고구려와 또요 백제와 친했던 또 왜 이 네 나라가 무슨 세력을 형성하면서 남북 세력을 형성하면서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 간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던 그러한 세기가 바로 7세기 때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남북 세력이 이겼겠습니까? 동서 세력이 이겼겠습니까? 결국은 나당 연합군이었던 동서 세력의 승리로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지도가 나오면 7세기 때 대외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마침내 나당 전쟁으로 인해서 백제도 멸망하고 고구려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부흥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면서 두 나라 간의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졌었습니다.
나당 전쟁과 삼국통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라는 당나라의 힘으로 삼국통일을 이루려고 했었고, 당나라는 이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어느 나라마저 신라마저 멸망시키면서 결국은 한반도 전체를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와 신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 뭐가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신라가 당나라에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나라에 맞서서 승리를 거뒀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두 가지 전투가 있죠. 매소성 전투와 또 하나 기벌포 전투라는 전투에서 신라가 큰 승리를 거두면서 마침내 삼국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를 이제 내쫓고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676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정도는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고요. 그 뒤에 몇 년 후에 8년이라는 시간을 나당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내쫓고 삼국통일을 완성했던 신라였었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삼국통일은요, 의의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삼국통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계는요, 스스로 우리 신라의 스스로의 힘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게 아니라 당 세력을 끌어들였다라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나라 세력을 삼국통일을 위해서 신라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국력이 이 삼국통일을 이룰 만큼 강하지 못해서 이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삼국통일을 이룩하려고 했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자, 대동강 이남의 불완전한 그런 통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의 지역에 해당하는 통일이었고, 그 대동강 이북의 지역의 땅은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준 그 대가로서 대동강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당나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동강 이남 지역은 차지했지만 이북 지역은 또 당나라에게 도와준 대가로서 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쪽짜리, 영토적으로 봤을 때 반쪽짜리 그런 삼국통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삼국통일은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큰 또 의의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민족 문화의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의 그러한 문화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불교 문화의 찬란한 꽃을 띄웠던 통일신라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었던 것도 바로 삼국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통일신라의 그러한 우리의 불교 문화, 우리의 민족 문화가 형성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 백제의 문화, 신라의 문화가 융합되어져서 그 화려한 통일신라의 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자, 최초의 우리 민족 통일이었다는 거. 통일이었다는 거. 다음에 자, 물론 당나라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 신라의 또 신라의 백제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까지 힘을 합세하면서 당나라를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몰아냈던 거죠. 물론 대동강 이북의 땅은 빼앗겼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마침내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한 자주적 성격의 그러한 통일이라는 그러한 또 의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이번 차시의 수업인데요. 좀 많았죠? 여러분들 공부할 부분도 많고 암기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좀
없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좀 명쾌하게 설명을 못한 점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계약하고 또 보충 여러분들의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